저희는 목표를 짤 때 CCCR에서 그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을 주로 복습하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목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시연 영상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짧았지만 그래도 잘 봐주셨을 것 같아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개발 환경에서도 수업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더해서 이제 살을 붙이도록 했었습니다. 먼저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암서버입니다. 암서버 V랩터 데브킷은 저희 멘토님이신 엑세스랩 유명한 대표님께서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센서 노드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펙들은 다음과 같고요.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이와 같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팜 키트를 센서 노드와 연결해서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중앙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웹에 띄우는 방식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가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스마트팜 키트가 아닌 별개의 센서를 사용하고 이제 MQTT 브로커로 모스키토를 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서버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인 인플럭스 DV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설계에서는 저희들 수업 시간에 진도상 배우지 못했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 싶어서 중앙 서버 부분에서 이제 웹 서비스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래프 하나로 대체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 네트워크 구성은 엣지 부분에는 V랩터 하나에다가 라즈베리 파이 2개를 연결하여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였고요. 클라우드 역할을 맡은 클라우드 단에는 V랩터 3대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승환 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용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센서 노드 구현 부분을 보면은 DHT11이라는 온습도 센서를 센서 노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통신 방식으로는 현재 IoT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하였고요. 그 기존 계획으로는 스마트팜 키트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라즈베리 파이를 대체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라즈베리 4에서 센서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주는 코드를 적용시켰는데 다음과 같은 이슈가 좀 발생을 하였고 DHT 라이브러리의 설정 파일에 CPU 목록에 라즈베리 파이 4가 없어서 코드를 수정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엣지 노드 구현 부분입니다. 센서 데이터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에 의해서 중앙 서버까지 전송됩니다.
센서 노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센서 노드와 엣지 노드를 K3s 클러스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K3s를 사용한 이유는 중앙 클라우드는 리소스가 풍부하지만 엣지는 특성상 중앙 클라우드보다 리소스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더 라이트한 버전인 K3s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K3s는 ARM 서버 기반의 엣지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차이점을 좀 보면은 컨테이너 런타임이 K3s는 컨테이너D 그리고 K8s는 도커를 사용하고 이외에도 저장소가 K3s는 SQLite CNI도 K3s는 플란넷을 사용한다는 점이 있고요. K3s 클러스터 구축 시 생성되는 파드의 CPU 메모리 사용량이 K8s보다 10배 이상 적어서 확실히 K8s보다 K3s가 좀 더 라이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저희는 DB로 인플럭스 DB를 사용했는데요. RDB나 NoSQL과 달리 인플럭스 DB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IoT에서 생성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인플럭스 DB로 전송되며 이 데이터는 그래파나를 통해서 그래프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교육에서 배운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복습해 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VM, 그리고 ARM,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세 가지 환경에서 인프라를 구축해보고 차이점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랑 스토리지에 대한 이렇게 차이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저희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원격으로 외부 접속을 할 때도 있었고 멘토님 회사에 방문해서 내부로 접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리코와 포트 포워딩이 충돌로 인해서 내부방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이슈가 있었고 이 이슈는 인터넷에 잘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저희 팀원들과 여러 번의 삽질 끝에 CNI를 플란넷 또는 위브넷으로 변경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 복습을 위해서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GK, EKS도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인프라 부분을 동일하게 구축을 해봤습니다.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쿠베 컴피그 파일을 머지해서 멀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풀 방식과 푸시 방식이 있으며 직접 구현해보고 차이점을 알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매트릭을 수집할 때 매트릭에 대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해주는 푸시 방식의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푸시 방식은 에이전트로서 텔레그래프와 같은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그라운드로 실행해서 모니터링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왼쪽 사진을 통해서 생성된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 사진을 통해 인플럭스 DB의 매트릭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인플럭스 DB와 그래파나를 연동하여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것으로 푸시 방식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풀 방식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을 해봤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매트릭을 수집할 때 중앙 서버에서 매트릭에 대한 데이터를 풀링해서 가져오는 풀 방식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헬름을 사용하여 다음 아키텍처와 같이 프로메테우스와 그래파나 조합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 생성된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메테우스와 그래파나를 연동하여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것으로 풀 방식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풀방식으로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경우 모니터링 서버가 추가될 때마다 에이전트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풀방식은 매트릭에 대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인플럭스 DB와 그라파나의 조합은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의 조합은 서버의 매트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K9s라는 툴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K9s는 쿠버네티스 클러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터미널 기반의 UI입니다. 간단한 단축키와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노드랑 카드에 대해서도 직관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저희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하 테스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하 테스트 발표를 맡은 김채린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계획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까지였는데 노드나 리소스 확인 이외에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가해서 진행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인텔 서버와 암 서버를 최대한 비슷한 스펙으로 만들고자 하였지만 AWS EKS를 사용하다 보니 코어 개수와 헤르츠 사양 같은 것들을 암 서버와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서 그런 점은 감안하고 진행했습니다. 부하 테스트는 K6를 사용했습니다. 1분마다 만들어둔 엔진엑스 웹서버에 접근하는 부하를 생성하고 결과값을 인플럭스 DB에 저장해서 저장한 데이터를 그래파나로 시각화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는 부하 테스트를 위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오브젝트인 컴피그맵입니다. 실행하는 컴피그맵의 스크립트에서 접속자 수와 부하 지속 시간과 같은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래파나 이외에 저희는 HTAB이라는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사용했습니다. HTAB은 코어 개수를 확인해서 각 프로세스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모니터링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HTAB에는 1분, 5분, 15분 동안의 평균 부하율을 0에서 최대 코어 수 범위로 보여주는데 이를 100분율로 환산을 하여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아무 트래픽을 주지 않았을 때의 평균 부하율입니다. 1000명의 트래픽을 주었을 때의 평균 부하율입니다. 연속적인 트래픽으로 시간에 따라 부하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00명의 트래픽을 주었을 때 EKS의 그래파나 화면입니다. 좌측 중간에 HTTP 리퀘스트 듀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HTTP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약 1.89ms의 평균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의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통해 HTTP 리퀘스트 듀레이션이 1.89와 가까이에 밀집되어 있고 붉은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암 서버에서 관찰한 1000명의 부하를 주었을 때의 그래파나 화면입니다. 약 4.87ms의 결과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일 때도 저희가 해본 결과입니다. 네, 저희가 5000명까지 부하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EKS에서는 측정이 가능했지만 암서버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본 프로젝트에 사용된 암서버는 엣지 컴퓨팅용으로 개발된 암서버이기 때문에 2000까지는 테스트가 진행이 됐지만 5000부터는 테스트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추후 3GHz 이상의 고성능 암서버가 있다면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지금까지 비교했던 자료에 표를 만들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인텔이 암 서버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띠고 있다고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슈가 인텔 CPU와 암 CPU는 대역폭의 차이도 있었고 메모리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인텔의 경우는 디바이스를 2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암서버는 디바이스를 한 번에 관리합니다. 인텔은 메모리를 해당 디바이스 영역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인텔이 암보다 빠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픈스택 구축도 진행을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오픈스택 이미지를 받아서 이틀 동안 배웠는데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오픈스택을 하면 인프라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왼쪽의 오픈스택 기본 아키텍처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암서버를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픈스택을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한계점 및 개선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인텔과 암서버의 성능을 비교할 때 최대한 환경을 비슷하게 구성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픈스택 환경에서 구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똑같이 오픈스택 환경에서 구축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하고 환경 구축으로만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 오픈스택 커뮤니티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서 프로젝트에 끝난 이후에도 오픈스택을 계속 공부하고 구축을 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팜 키트 사용의 한계입니다. 데이터를 시간 내에 가져오는 부분까지 코드를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던 차에 수업 시간에 배운 파이썬 기반의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스마트팜 키트를 활용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입니다. 대표적으로 윤민식님의 소감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하던 때보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부했던 부분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었고 교육과정 초기에 갔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확실히 공부를 끝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